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다음 달부터 코로나19로 닫혔던 국제선 하늘길이 본격적으로 다시 열리게 됩니다. 올해 안에 예년의 절반 수준까지 회복하는 게 목표지만 방역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개인 방역 실천과 백신 접종 참여 등 국민의 협조와 참여가 필요합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먼저 오늘 준비된 주요 내용을 윤보리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안건이 원안보다 130억 원 줄어든 360억 원 규모로 임시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직을 내려놓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해 유승민 전 의원과의 경쟁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민주당에선 송영길 전 대표가 당내 논란 속에 서울시장 경선 후보로 등록했고 경기도지사 출마를 검토하던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 화상연설에서 러시아군을 이슬람 테러 단체 IS에 비유하며 러시아를 안보리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외교관 추방과 투자 금지 등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잇따르는 가운데 러시아 국방부는 격전지인 마리우폴에서 소탕 작전을 끝까지 밀고 나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수요일 발표 기준으로 5주 만에 20만 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정부는 유행 감소세가 지속되고 의료 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18일 이후에는 거리 두기를 전면 해제한다는 방침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임시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를 의결했습니다. 360억 원 규모입니다. 김부겸 총리는 안보 공백이 없는 순조로운 정부 이양에 협조하는 차원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김부겸 총리가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 360억 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처음 밝혔던 금액은 496억 원인데 일단 1차 예산을 먼저 승인한 겁니다. 위기안보센터, 경호상황실과 같은 안보 필수 시설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 116억 원, 국방부 이전비 118억 원과 일반 사무실 구축 비용 101억 원, 그리고 당분간 대통령 관저로 쓰일 육군참모총장 공간 리모델링 비용 25억 원이 각각 반영됐습니다. 다만 국방부 지휘부서와 합동참모본부는 안보 공백을 막기 위해 필수 안보 시설이 모두 구축된 뒤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당선인 의지가 확실한 이상 시기의 문제일 뿐 결국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의결 배경은 안보 공백 없는 정부 이양에 협조하는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인수위책과 의견 조율과 협의를 통해서 예비비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안보 공백 없는 순조로운 정부 이양에 협조하는 차원이기도 합니다. 특히 안보 태세는 지금 정부가 마지막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안보 태세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 합니다. 이는 어느 정부든 간에 기본 책무로서 자기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김 총리는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도 집무실 이전을 인수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이제부터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작업이 본격화됩니다. 국방부가 이전 준비에 돌입한 가운데 지휘부서와 합참은 한미훈련이 끝나는 이달 말부터 이전을 시작합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예비비 의결 직후 국방부는 곧바로 이사업체에 계약을 의뢰하며 이전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우선 이동 대상은 국방부 본관 5층 이상에 입주한 부서들인데 국방부 구청사와 근무지원단, 육군회관과 국방 컨벤션 등에 분산 배치될 전망입니다. 국방부 본관 2층에서 4층에 있는 장관실을 비롯한 주요 지휘부서들은 바로 길 건너 합동참모본부 건물로 이동합니다. 공간 마련을 위해 합참의 일부 부서 역시 다른 건물로 분산 배치됩니다. 다만 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지휘부서와 합참은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는 28일부터 필수 보안시설 구축을 완료한 후 이전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기자실, 대변인실, 경호처 등 핵심 시설은 국방부 본관 1층에서 4층에 배치할 계획으로 알려졌는데 해당 구역을 차지한 국방부 부서의 이동 일정이 늦어진 만큼 대통령 집무실 이전 작업 역시 연쇄적으로 더 늦어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 밖에 국방부 시설본부와 근무지원단 일부는 용산 후암동의 옛 방위사업청 건물로, 옛 방위사업청 건물에 있는 방산기술지원센터는 기상청 부지로 이동한다는 계획입니다. 초유의 국방부 이동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며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만큼 정부는 완벽한 대비 태세를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위기가 고조될 수도 있는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안보 공백이 없이 치밀하고 면밀한 계획과에 추진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 청사 앞에서는 일부 용산구 주민과 환경단체에서 졸속 추진을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 내각이 이번 주 일요일 윤곽을 드러냅니다. 경제부총리를 포함해 검증을 마친 일부 부처 장관 후보자부터 발표됩니다. 이태규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등 정치인 4명 정도가 입각할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의 발표 능력도 주요 검증 대상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대선 당시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의 협상 실무 책임자였던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입각은 확실하고 어느 부처를 맡길지 막판 저울질이 한창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맡았던 이 의원 경력에 맞춰 윤석열 당선인 측이 통일부 장관을 제안했지만 고사해 행정안전부나 해양수산부 등을 고려하는 걸로 관측됩니다. 외교부 장관은 조태용, 박진 의원 가능성이 정확히 반반인데 윤 당선인이 막판까지 고심할 걸로 보입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후보 4명이 검증 단계를 밟고 있다지만 추경호 의원으로 사실상 낙점됐습니다. 국무위원은 장관 겸직이 가능하고 비례대표인 이태규, 조태용 의원은 후순위로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어서 여소야대 국면에서 의석을 지킨다는 당선인 기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선 의원 출신으로 윤 당선인의 서울대 법대 후배인 나경원 전 의원도 입각이 확실시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1순위지만 조윤선 전 장관과 겹치는 이미지가 다소 부담이라 부처는 조율하고 있습니다. 하마평에 올랐던 국토교통부 송석준, 행정안전부 윤한홍, 박수영 의원 등은 현역 의원 차출을 최소화한다는 기조 아래 장관 후보군에서 빠졌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오는 일요일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1기 내각 일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공정과 상식 순리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더군다나 많은 그 공직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이 더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부합하도록 저희 스스로도 송곳 검증을 통해서 윤 당선인은 지난달 지시본까지 들고 직접 청와대의 용산 이전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국립용산공원이 엄청나게 큰 규모로 만들어질 조성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국방부와 대통령 이제 청와대라는 건 없습니다. 이런 모습은 새 정부에서 어쩌면 익숙한 풍경이 될지도 모릅니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YTN에 부처 현안을 전문적이고 명쾌하게 전달할 수 있는 PT 능력도 아주 중요하다면서 전 장관의 공보 단장화를 언급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첫 단추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는 큰 무리 없이 통과할 것으로 낙관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20대 대통령 취임식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조직의 윤곽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에 이어 정책실장 등 일부 조직을 폐지하고 기능만 남길 예정입니다. 정효진 기자입니다.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현재 청와대보다 슬림화될 전망입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청와대 조직 개편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조직이 조금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청와대 조직은 3실장 12수석 체제. 이미 정무수석을 없애겠다고 밝혔던 당선인과 인수위원회는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정책실장 자리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당일 중요성을 강조하며 만들었던 일자리 수석도 없애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다만 조직이 사라지더라도 기능은 기존 조직이 흡수해 청와대가 그대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인수위 측은
윤 당선인이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여성가족부 폐지도 추진하되 여성이 아닌 인구 정책에 집중할 전문가를 장관으로 임명한 뒤 부서 이름을 변경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조직 개편은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야당 협조 없이는 추진하기 어려워 시간을 두고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해주지 않으면 싸울 필요가 없다면서 9월 정기국회까지 추진하지 못해도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야당의 조직 개편 합동 TF를 제안해 같이 짜자고 제안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직제 개편과 정부 조직 개편에 관한 논의는 아직까지 그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취임식까지 한 달 앞, 새 정부의 조직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하면서 유승민 전 의원과 경쟁하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친문 의원들이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를 후안무치하다고 비난하고 나서 내홍이 한층 커지는 양상입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직을 내려놓은 지 하루 만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경기도지사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경기도에서 민주당 권력을 멈추고 철의 여인이 되겠다며 대선 기간 두드러졌던 대장동 저격수 면모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는 이재명의 시대를 지속하느냐, 극복하느냐를 묻는 선거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의중이 반영된 출마란 시각엔 윤심이 아니라 민심을 대변하러 나온 거라고 선을 그었는데 출마 환영 입장을 밝혔던 유승민 전 의원 측에선 이른바 윤핵관 대 비핵관 구도의 대진표가 짜인데 불쾌한 기류도 감지됩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대중 인지도가 높은 김 의원의 가세로 지방선거 경선 흥행몰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선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를 둘러싸고 내홍이 한층 격화했습니다. 친문의원 13명은 송 전 대표의 출마가 명분도 가치도 없는 후안무치, 내로남불이라고 직격하며 파열음을 키웠습니다. 때마침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전계 은퇴를 선언해 86 용퇴론에 불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그러나 서울 지역 의원과 함께한 오찬회동에서 경선 흥행의 불쏘시개를 자청하고도 오해받아 섭섭하다는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합당을 앞둔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표는 경선 규칙을 따지지 않겠다며 경기지사 경선룰 논쟁을 일축했습니다. 당의 결정에 따라서 아주 당당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의 앞날을 위해서 어떤 후보가 나가야 되고 어떤 후보가 나가야지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를 판단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가 대선 연장전급으로 격상하면서 여야의 당내 경선 구도와 셈법도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정부가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습니다. 집무실 이전을 놓고 첫발이 이제 내디딘 셈인데 앞으로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집무실 이전 관련된 예비비가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청와대하고 당선인 측의 입장을 한번 다시 들어보죠. 네. 지금은 인수위가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청와대, 국방부, 합창 등 안보의 핵심 컨트롤타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지며 추진해야 할 사안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인수위 측과 의견 조율과 협의를 통해서 예비비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안보 공백 없는 순조로운 정부 이양에 협조하는 차원이기도 합니다. 취임 이후에도 다소 저희가 지금 소요한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5월 10일에 딱 맞춰 집무실 이전을 하기는 불가능하고 그 이후에도 시일이 조금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동안 뭔가 좀 자세하게 서로 얘기를 못 나눈 것은 예비비의 내역이 좀 나와야 얘기를 할 텐데 그게 없어서 얘기를 못 나눴죠. 자, 네. 예비비 내역이 대충은 나왔는데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어제 저희가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근데 도미노처럼 이렇게 다 이전하는데 어느 부분인가 130억이 지금 빠져버렸는데 예. 이게 과연 이전이 가능하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오늘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보니까 대략 이해가 간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496억을 얘기했었는데 130억이 빠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360억 정도만 지금 예비비에서 통과가 된 거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보니까 경호처가 이전하는 비용이 한 100억 정도가 됩니다. 예. 그게 이번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리모델링 비용에서 30억 정도가 지금 빠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전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이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안보 공백인 상황을 우려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청와대에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방부 지휘부하고 합참 이전은 좀 늦추겠다. 근데 국방부 지휘부 빼고 나머지 부서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 부서들은 먼저 이전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부 청사가 1층에서 10층까지 있으면 한 절반 정도 1층에서 4층까지 가는 고층은 먼저 빠져가지고 합참 쪽으로 이동을 하고 예. 거기에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가니까 그 공사부터 먼저 들어가겠다. 그리고 국방부 지휘부가 있고 합참 쪽으로 뭔가 지금 안보 상황에 대처를 할 만한 예. 한 5층에서 10층까지 부서는 나중에 이전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국방부 원래 이전 비용이 118억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이사비는 계약을 할 때 한꺼번에 계약을 해야 되니까 그 118억은 그대로 또 반영이 됐더라고요. 예. 사실은 우리가 돈만 갖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미국의 전시작전권을 한국이 다시 되돌려 받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군이 전시에 어떻게 제대로 평가를 내리고 작전에 임할 수 있는가를 계속 평가하고 있는 중이어서 네. 더군다나 한미 연합훈련 같은 것들이 이제 벌어지면 그것들을 다 면밀히 보면서 나중에 평가가 되는 것인데 그때 뭐 이전 작업을 한다, 이삿짐을 싼다 이런 얘기 나오면 좀 곤란한 거고. 자, 그럭저럭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모양새는 갖춰진 것 같습니다. 어제도 그 얘기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새 정부가 출범하고 국민들이 기대를 거는 마당에 그 발목 잡는 그런 이미지를 주어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정부도 신경을 쓸 거라고 했는데 김부겸 총리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뭐 말릴 방법도 없고 뭐 말릴 수단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대통령이 내가 청와대에 한 발도 들어놓지 않겠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현직 대통령이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린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어차피 5월 10일이면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고 새로운 대통령이 예비비 통과시켜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들이 바라볼 때 예. 발목 잡기처럼 보이는 이런 것들은 가급적 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360억을 먼저 통과시켜서 이전 작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이제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는 계속 나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어떤 지금 그 군사적 행동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4월 중하순까지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예. 그리고 나머지 이제 통과시켜주는 방법으로 가는데 다만 이제 예산의 변동 가능성은 여전히 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니까 벌써 이제 합참이 남태령으로 가는 것도 1,20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경호처 이전 비용이 빠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경호처가 이전하니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 이제 국가 그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있잖아요. 이른바 뭐 벙커라고 불리는 그걸 구축하는 국방부에다 그걸 구축하는 비용은 이번에 예상이 반영이 됐더라고요. 그까지는 한다 하더라도 경호처가 그냥 뭐 경호원들이 한꺼번에 이동하면 그냥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도 굉장히 많은 시설과 인력 장비들이 필요하거든요. 예, 상당히 전자화된 시스템도 꽤 있을 건데.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게 그냥 옮겨진다고 금방 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엔 빠졌지만 거기에 필요한 비용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청구한 비용보다 더 훨씬 큰 금액이 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먼저 통과시키고 안보 상황을 보고 새 정부 출범 전에 한 4월 말쯤이나 다시 한번 예비비 통과할 때 구체적인 예산 항목이 다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예. 사실 엄청나게 큰 시설 그리고 복잡한 장비들이 이전하면 그 장비가 새 장소에 가서 제대로 먹히고 작동을 하느냐는 또 그 다음의 문제죠. 사실 예, 에러가 그것도 생기고 맞습니다. 예, 그건 뭐 다음에 계속 뭐 정신없이 고쳐 나가야 될 작업일 테니까 넘기고. 그런데 청와대 뒤편 북악산이 54년 만에 완전 개방됐다. 이제 이것도 참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지금은 그런 말을 잘 안 쓰죠. 무장 간첩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무장 공비라고 했습니다만 무장 공비가 대통령 집무국 보는 곳을 습격하려고 내려오던 길이라 이제 막혀 있던 건데, 근데
어차피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새 정부가 나서면 거기다 묶어서 보내면 되지. 그걸 뭐 또 뒤편은 따로 먼저 개방을 하고 넘겨주나.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지금 저는 그 부분은 좀 납득이 잘 안 그래요? 돼요. 예. 왜냐하면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게 싸움 구경이라고. 그렇죠. 언론이 만드는 프레임이 아닌가 싶어요. 윤석열 당선인이 집무실 이전하는 공약은 그거는 공약 이행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북악산 개방하는 거는 그거는 그냥 공약이었는데. 예, 그것도 공약이었잖아요. 예. 근데 그거 이행하는 거는 마치 새 정부 출범하는데 신경전 벌이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앞뒤가 예. 잘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일부 언론에서 문재인 정부를 좀 깎아내리려고 하는 의도를 포함한 그렇게 해서 어떤 언론이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의도가 좀 일부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기는 해요. 근데 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뭐 공약은 다 누구나 똑같이 내걸었으니까 네. 그런 거라고 치더라도 만약에 이 북악산을 개방하는 게 개방 하나도 안 했다가 갑자기 이번에 확 딱 개방했다고 하면은 이거 새 정부 의식해서 그러는 그럴 수도 거야 있죠.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미 북측 쪽은 개방을 했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그러니까 남측에 청와대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시설은 지금 북한을 향해서 등을 이렇게 뒤돌리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측에는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남측 개방은 쉽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러니까 남측을 이번에 개방을 함으로써 전면 개방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있다고 하는 것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남측이 청와대랑 인접해 있기 때문에 남측에는 정말 많은 군사 시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2중 3중의 군사 시설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이제 수방사가 맞는 이 그 어떤 뭐랄까요, 경계를 서는 이런 예. 이제 시설들도 꽤 있었을 거고요. 근데 그거를 새 정부 들어가 당선인이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빨리 해. 이거 이전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금방 이전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전부터 천천히 계속 준비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개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걸 뭐 신경전이다 네. 이렇게 바라보는 데 대해서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과 맞물려 갖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기회를 얻은 그렇게도 거네요. 또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북악산 개방하는 거하고 청와대 경내를 개방하는 건 또 다른 차원에 다른 관한 차원이니까. 문제거든요. 예. 근데 그걸 하나의 덩어리로 바라보면서 마치 문재인 정부가 새 정부가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해야지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은 언론이 만든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장 엄청난 일들을 해야 되는데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장관들하고 수시로 만나서 토론을 벌여야 되는데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집무실은 마땅히 공간이나 뭐 이런 것들로 봐서는 마땅치는 않은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현실적으로 대통령 취임식 때까지는 뭐 집무실을 새롭게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이동 지금 현재 집무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한 달 정도. 그러니까 지금 예상컨대 한 6월 쯤은 들어가야 공사가 끝날 수 있고 국방부 리모델링이 돼야지 집무실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이는데요. 다만 최대한 시일을 앞당기려고 노력할 것 같기는 해요. 오늘 이제 인수위 관계자가 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을 보니까 밤을 새워서라도 공기를 단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5월 10일 날 취임하고 최대한 뭐 당긴다고 하더라도 한 6월까지는 갈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시점으로 한번 따져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일까지 한 달 남은 거잖아요. 예. 아파트 공사에도 한 달 정도 인테리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어려울 거고요. 예. 2달 공사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그 쉬운 일 아닐 것 같아요. 밤새워서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6월까지 갈 수밖에 없는데 또 하나의 변수는 제가 생각할 때 예. 그냥 대통령 집무실 하나 완성됐습니다. 자 이제 가서 근무하십시오. 이게 안 되거든요. 뭔가 용산 시대를 여는 대통령으로서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럴싸한 행사도 좀 열고. 아, 그러네요. 예. 그리고 국민들한테 개방하겠다고 예. 얘기했으니까 그날만큼이라도 언론한테 뭐 집무실도 공개도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청와대라는 곳에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대통령이 직무를 본 적이 있다고 하면 모를까. 네. 청와대에만 있다가 드디어 이제 밖으로 나오는 진짜 거대한 행사인데. 맞습니다. 아. 한국 정치사를 바꾸는 작업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맨숭맨숭하게 그냥 가가지고 근무하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행사도 하고 공개도 좀 해주고 이런 과정들을 생각해 볼 때 한쪽에서 막 연기 풀풀 날리면서 공사하고 이렇게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단 그 작업이 어느 정도 완료가 그래야 용산 시대를 여는 용산 시대 대통령을 선언하는 작업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것까지 감안하면 아무리 당긴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5월 중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칫하면은 컴퓨터 PC로 못하고 노트북으로 작업하는 수도 생기겠는데요. 쉬운 일은 아무튼 아닌데, 자, 뭐 그거야 어떻게든 뭐 밤을 새워서라도 작업을 하겠다니까 되겠죠. 문제는 이제 누구랑 일을 할 거냐라고 하는 새 정부의 이제 라인업입니다. 보니까 경제부총리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쪽으로 기운 것 같고, 추경호 의원하고 부총리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던 최상목 전 기재부 차관은 금융위원장 얘기가 또 나오고, 뭐 조금씩 그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총리부터 시작해서. 뭐 경제수석 한 명이 빠졌죠. 김소영 서울대 교수. 근데 세 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인사물망에 계속 올랐던 인물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국은행 김소영 교수는 한국은행 총재 물망에 올랐었고요. 지금 이제 최상목, 추경호 이렇게 두 명은 경제부총리로 계속 물망에 올랐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당선인의 섀도우 캐비넷에 들어가 있던 인물이었다. 예. 그 인물들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물가 급등이라든가 급등한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다시 금리를 올리면서 시중에 풀린 돈을 걷어들여야 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어떤 방식으로든 걷어들려면은 국민들이 저축을 많이 해준다거나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시중에 나갔던 돈이 들어오려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경제 침체가 뒤따라가는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를 제대로 그러니까 침체에 빠지지 않고 살리면서 시중에 풀린 돈을 걷어들여야 지금 물가 급등을 잡을 수 있거든요. 물가 급등이 경제에 있어서 제일 나쁜 거거든요. 예. 그럼 뭐 여러 가지 이제 대외 변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기를 잘 관리할 만한 사람을 찾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당선인의 어떤 경제 공약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캐비넷 안에 다 들어가 있던 사람 중에서 이렇게 나열한 것이다. 예. 이렇게 보이는데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흥미로운 점이 또 있어요. 예. 이 뭐냐면 한독수 지금 후보자 있죠. 예. 국무총리 후보자 총리 있고요. 후보자. 추경호 의원이 있고요. 그리고 최상목 전 차관이 있죠. 예. 그리고 김성훈 교수 이렇게 있는데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세 명은 다 기재부 출신이잖아요. 기재부 출신. 예. 기재부 출신인데 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하고 함께 일한 경력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명의 경우에도 같은 기재부에서 똑같은 과장, 똑같은 과의 과장을 나란히 한 2년 차이로 계속 따라다닐 정도로 그렇게 해서 일종의 출세 코스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런 인물들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다. 행시도 나란히 이렇게 쫙 순서대로 배열이 되고요. 그리고 또 나이 순서대로도 또 같이 이렇게 배열이 돼요. 예. 자, 찾아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러니까 한독수 부총리 그리고 그 다음에 세울 만한 사람은 행시 출신이든 기재부 출신이든 그 다음에는 추경호 그리고 난 다음에 최상목 이런 식으로 그런 것까지 경륜이나 경력까지 나란히 보면서 순서대로 배열한 흔적이 보인다. 그건 뭐 경험과도 연결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됐고요. 김소영 교수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대 그리고 예일대 출신이기도 하는데요. 한국은행 총재 물망에 오르고 또 나이도 6, 7년생으로 제일 어려요. 물론 뭐 나이로 능력을 따질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네 자리를 놓고 그 나름대로 판단을 한다고 하면은 섀도우 캐비넷에 있던 사람들을 네 자리에 차례차례 하나씩 채워서 넣었다. 그런 흔적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다만 좀 걱정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모피아란 말이 있기도 하잖아요. 기재부 출신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경제 정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뭐 호흡을 얼마 드림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또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것도 좋은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 경제기관과 재무부를 생각을 하면 누구는 기획하고 예산을 세우는 거에 능수능란하고 누구는 곳간을 지키면서 아껴 쓰는 거에 능수능란하고 이게 잘 섞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지방선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당선인의 대변인으로 활동하던 김은혜 의원이 드디어 경기지사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오늘 YTN에 잠깐 출연했는데 출연 내용을 좀 들어보죠. 정권교체의 완성은 경기도에서 그 출발점을 삼아야 되고 그 드라마를 만드는데 역할을 해달라. 그런 여러 각도에서의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됐네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궁금합니다. 예,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왕한다고 했으면 열심히 해. 뭐 그래 말씀을 하셔서 제가 오늘 이제 많은 기자님들이 윤심이냐라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근데 윤심을 잡기보다는 민심을 잡기 위해서 나선 자리이기 때문에 윤심을 계속 뭐 집요하게 묻는 기자들이 더 이상하긴 한데 자 윤심 근데 유승민 전 의원도 선언하기 전날 당선인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격려하시면서 뭐 많은 응원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 봐서는 굳이 뭐 누구한테 이렇게 마음을 줄 상황은 아닌 것 같기도 하거든요. 지금 이제 그 새 대통령이 출범하고 한 달 만에 선거가 치러지는 거잖아요. 아니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선거가 치러지는데 예. 현직 대통령 그러니까 뭐 윤심이라고 우리가 얘기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윤심에 기대지 않겠어요. 민주당이 이재명 2심에다가 기대는 거랑 비슷한 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현상이라고도 보이는데요. 근데 출마 권유를 과연 했느냐 안 했느냐에 관한 문제잖아요. 윤 당선인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강하게 출마 권유를 했다 이런 얘기가 벌써 나와요. 그리고 뭐 계속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윤 당선인이 지방 권력 교체를 강조했다. 예. 그러니까 중앙 정부하고 호흡이 필요한데 지금 뭐 어찌 됐든 간에 민주당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거뒀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정부는 사실 민주당이 갖고 있고 의회 권력도 민주당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국정 운영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를 윤 당선인이 모른다고 하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최대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출마해서 거기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는 것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뭐 생각했다고 하는 게 그게 뭐 과한 추측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윤심을 업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거짓말이다. 윤심은 당연히 업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은혜 의원 입장에서는 손해보지 않는 싸움인 거죠. 예, 뭐 굳이 손해 왜냐하면은 적극적으로 나가라고 해서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뭐 그 당내 경선에서 떨어졌어요. 예. 국회의원 계속 할 수 있어요. 되고. 근데 나가고 난 다음에 비록 패하더라도 공은 싸가지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패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상처는 입었더라도 패장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입각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니까 김은혜 의원은 뭐 별로 손해 보는 싸움이 아닌 걸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이제 그 부분이 있어요. 지금 당선이신 분이잖아요. 예. 대통령도 아닌데 예. 당선인이 벌써 선거 개입한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립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확 잡으려고 하면 벗어나려고 싶은 욕망이 더 커지잖아요. 예. 지금 유승민 전 의원 측근 쪽에서는 우리를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내보내는 거 아니냐 이런 뭐 불쾌감을 예.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데 예. 이게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될 때 이른바 이제 대통령의 이름을 딴 개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때 당내 갈등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바람직한 현상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그런데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계산이 좀 나오는데 그러면 강영석 변호사는 무슨 마음을 얹고 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 양반은 박근혜 전 대통령 마음 박심이라고 봐야 되는데 경기지사 출마를 또 딱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쪽 당을 선택해서 그 당에 지지를 입고 나가겠다는 뜻이냐? 근데 또 국민의힘 서울시당으로 복당을 갖다가 이제 신청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여튼 전 뭐 시쳇말로 견적이 안 나와요. 예. 국민의힘에서 입당을 시켜가지고 무슨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 이번 대선 때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적극적으로 공격을 했다고 하는 공 때문에 지금 입당을 받아주는 건가?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2010년인가요? 2010년 9월인가 한나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서 제명 결의를 했어요. 그렇죠. 국회에서도 제명할 뻔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 제명안 상정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해가지고 제명안이 안 상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헌정사상 제명되는 의원이 될 뻔했던 의원인데 시간이 이제 12년이 지났다고 해가지고 이제 받아줘도 되겠네. 그러면서 슬그머니 복당시키는 게 이게 맞는 건가? 만약에 민주당이 이건 뭐 적절한 비유는 아닌 것 같지만 윤미향 의원 다시 복당시킨다고 하면 국민의힘은 가만히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만약에 저는 오늘 언론들 보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살펴봤거든요. 예. 근데 너무 조용해요. 과거 얘기 안 꺼내나요? 아니요, 꺼내는데 그렇게까지 비판에 뭐 나를 세우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왜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걸 가지고 왜 이렇게 그냥 어물쩍 넘어가지? 민주당 문제에 있어서는 왜 그렇게 난리 하면서 비판하고 뭐 당장 큰일이 날 것처럼 했던 언론들이 그동안에 보였던 태도들, 일부 언론입니다만 보였던 태도들에 비하면 너무 어물쩍 넘어가는 거 아닌가? 예. 지난번에 박덕흠 의원 복당 받아줄 때도 그냥 슬쩍 하고 넘어가잖아요. 민주당을 적지 않은 국민들이 미워하는 국민들이 많으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한쪽은 지나치게 관대하고 어느 한쪽은 지나치게 비판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사실 불편하고요. 견적이 안 나온다고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서 가장 거세게 공격하고 거칠게 공격했던 게 강영석 변호사인데 그걸 서울시당에서 덜컥 승인을 하고 물론 최고위원회 승인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 국민 정서가 얼마나 납득할지 모르겠지만요. 물론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라고 하는데 유튜브 채널이 뭐 많은 보수 지지자들한테 뭐 각광을 받고 시청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잖아요.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민주당 의원들이 접대받은 명단 폭로하겠다. 그 전에는 이준석 대표 얘기를 하다가 이번에 민주당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복당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물론 이제 거기에 계속 출연하지는 않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그 동안에 많은 사람들의 명예훼손을 한다거나 또 가짜 뉴스를 퍼뜨리거나 그래서 뭐 기소가 되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과연 그렇게 해왔던 거를 공으로만 볼 수 있겠는가? 지금 뭐 최고위원회 비판적입니다. 기다려 봐야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도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송영길 전 대표는 서울시장에 출마를 하고 싶다고 분명히 의사를 갖다 언제를 계속 강하게 내놓는데 88그룹의 김영춘 전 장관이 여기서 저는 정치를 끝냅니다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최재성 전 수석이 역시 저도 끝냅니다라고 하면서 다들 이 사람들한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러면 송영길 전 대표는 왜 얘기를 안 합니까? 라고 이제 그쪽으로 시선을 이제 보낸단 말이죠. 다 같은 그룹인데 누구는 다 새로운 시대한테 넘겨주고 우리 시대는 물러난다고 하는데 왜 당신만 안 물러납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양쪽 다 문제인 것 같아요. 송영길 대표한테 출마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86그룹들은 또 뭔가? 왜 그 86그룹들은 그러면 세대 교체가 된다는 사실에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비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비판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앞서 이제 3명 얘기했지만 이제 좀 시대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사실은 뭐 86세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많이 있을 거예요. 대한민국의 상징성도 있고 민주화를 힘들게 이뤄낸 세대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공도 있는데 이제 86그룹은 벌써 60대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뭐 86그룹들이 다 물러나라 이런 뜻은 아니지만 민주당의 앞길을 터주는 역할을 조금 했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들은 아마 적지 않은 국민이 하실 것 같고요. 근데 국회라고 하는 의회의 기본적인 속성은요. 세대를 대변하는 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문별을 직능을 대표하는 2가지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86그룹이라고 하는 그룹이 전체 국회의원의 한 60%를 차지해요. 50대, 60대 초반이 그만큼 차지한다는 뜻이에요. 지나치게 한 세대가 과잉 대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97세대한테 조금 물려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그 아래 세대, 20, 30대는 제가 보니까 4% 남짓밖에 안 돼요. 전체 의원 가운데. 조금 더 20, 30대 자리를 좀 내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국민들의 바람 많이 갖고 있을 것 같고요. 그걸 민주당이 이번 기회에 86그룹 등에서 조금 더 용퇴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송영길 대표도 좀 같이 이제는 우리가 나설 세대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여론을 조성해야지 나는 남아있으면서 송영길 전 대표만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지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만 떠나겠다고 해서 이름들을 보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일찌감치 은퇴 선언을 해버렸어요. 86그룹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들 순서대로 나가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긴 하는데 그 얘기는 뭐 나중에 또 한번 해보시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협박성 취재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공모 혐의를 받아온 한동훈 검사장을 2년 만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강요미수 혐의로 입건된 한 검사장에 대해 법리나 증거 관계상 이전 기자와 공모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미 재작년 7월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고 이후에도 휴대전화 포렌식을 시도했지만 언제 잠금을 풀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앞서 MBC에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을 제보한 지모 씨의 경우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을 그만둔 뒤 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사의를 표했습니다. 대선 이후 검찰 고위 간부 중에선 처음인데요. 법무부 장관 인선과 검찰 인사를 앞두고 검찰 내부도 술렁이는 분위기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사의를 표했습니다. 조 원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팀장을 역임하고 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 시절 핵심 요직인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냈고 이후 고검장급인 대검찰청 차장으로 승진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보좌했습니다. 이어진 총장 징계나 사퇴 국면에선 세 차례 총장 직무대행도 맡았는데 추 전 장관을 향해 징계 철회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의 안정적인 협력 관계가 회복되어서 국민들의 심려를 더 이상 끼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 원장은 사직인사 글에서 법이 가는 길엔 좌우가 따로 없다며 족함을 알면 욕됨이 없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로움이 없다는 도덕경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자리를 보전하려는 특정 인물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지만 조 원장은 있는 그대로만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대선 이후 고위 간부의 첫 사의 표명으로 검찰 구성원들은 대체로 응원하는 목소리를 보냈습니다. 새 정부 출범 뒤 단행될 인사를 앞두고 용퇴하는 간부들이 더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법무부 장관 하마평 역시 조직 내 신망이 두터운 전현직 검사들로 무성합니다. 검찰 독립을 공언한 윤 당선인이 정치인을 기용하지 않을 거란 관측 때문인데 한찬식 전 서울 동부지검장과 권익환 전 남부지검장 등이 후보로 거론됩니다. 당선인의 사법연수원 동기 중에선 강남일 전 대전고검장과 구본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등이 있고 사의를 표한 조남관 원장도 여전히 후보군입니다. 앞서 임기 완주 의사를 밝힌 김호수 검찰총장보단 모두 후배인데 이번 정부에서도 윤 당선인을 포함해 여러 차례 기수를 뛰어넘는 인사가 단행된 만큼 기수 역전이 문제될 건 없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장관 인선이 곧 간부 인사로 이어지는 만큼 당분간 검찰 안팎에선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희입니다. 검찰이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의 용의자 이은혜와 조현수를 공개 수배한 지 일주일 넘게 지났지만 여전히 행방이 묘연합니다. 검경은 합동 검거팀을 꾸려 추적을 계속하면서 이은혜 과거 연인들이 사망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현태 기자입니다. 인천 도심의 한 사거리. 가평 계곡 살인 사건으로 공개 수배된 이은혜의 옛 남자친구가 12년 전 교통사고로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당시 함께 타고 있던 이 씨만 혼자 살아남아 운전자 명의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의혹이 퍼졌습니다. 비슷한 의혹은 또 있습니다. 2014년 7월 태국 파타야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20대 남성이 사망했는데 당시 이은혜 씨의 남자친구였다는 겁니다. 가평 계곡 살인 사건까지 포함해 모두 보험금을 노린 이 씨의 상습 범행이라는 주장인데 경찰은 일단 사실관계를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먼저 교통사고의 경우 2010년 전후로 이은혜라는 이름으로 접수된 사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보험사 등을 통해 사망보험금 수령 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실제 수사를 했던 해당 관서가 더 먼저 알겠죠. 국민들이 자꾸 이걸로 인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이 2차 피해를 양상하고 이게 사회적 여론이 되다 보니까 파타야 사건과 관련해선 태국 경찰로부터 사망한 남성의 부검 결과서도 전달받았습니다. 시신의 외상 흔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타살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의혹은 갈수록 확산하고 있지만 이은혜와 조현수는 잠적 후 4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공개 수배 후에도 일주일 넘게 뚜렷한 성과가 없자 경찰과 합동 검거팀을 꾸려 제보 등 수사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11년 만에 피해자 배 보상안을 담은 최종안이 나왔지만 일부 기업이 반대하면서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피해자들 가운데서도 최종안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는 이들이 적지 않은 만큼 피해 회복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피해보상조정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서울 광화문 빌딩 앞에 섰습니다. 지난달 말 참사 11년 만에 기업과 피해자 사이 최종 조정안이 나왔지만 일부 기업이 거부하자 규탄에 나선 겁니다.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애경을 규탄한다.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고 판매한 9개 기업 가운데 최종안을 거부한 업체는 옥실 에키벤키저와 애경산업 등 2곳입니다. 피해 사례가 인정된 4,200여 명 가운데 옥시 제품을 사용한 사람은 86%, 애경은 27%로 두 기업 관련 피해자가 각각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많이 판매한 옥시와 애경이 이 조정 지원안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다는 것은 기업적인 측면에서 봐서도 도덕적이나 대의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6달 만에 나온 이번 최종안에는 사망한 피해자 유족에게 2억 원에서 4억 원, 피해자들에겐 최대 5억여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원금 총액은 9,200억 원 정도로 옥시는 절반 이상, 애경은 수백억 원 정도를 분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두 기업은 이미 수천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만큼 비용을 더 드리기는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9개 기업 가운데 한 곳이라도 거부하면 최종안은 이행되지 못합니다. 조정 금액의 총액과 관련한 거, 그다음에 기업별 분담 금액과 관련된 거. 7천여 명에 달하는 피해자 가운데서도 절반 이상이 최종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 한 사람당 평균 지원금이 1억 2천여만 원에 불과한데 10년 가까이 겪은 피해를 보상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사업을 축소해서라도 AK 백화점 하나를 팔아서라도 자신들의 책임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사 피해자의 배 보상 방안을 담은 법이 국회에 머무르는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곳은 사적기구인 피해보상조정위원회가 유일합니다. 사실상 최종안이 무산된 뒤 위원회 내부에선 해산 의견까지 나왔지만 거부 뜻을 밝힌 기업을 상대로 다시 한번 설득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정위원회는 다음 주 초 공개 간담회를 통해 이번 조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지난주 자전거로 음식 배달을 가던 40대 여성 노동자가 화물차에 치여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전기자전거 같은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배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교통인프라와 보험제도는 미흡해서 위험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운수 PD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산재보험 전속성 즉각 폐지하라. 또 지난주에 쿠팡이츠에서 전기 자전거로 배달을 하시던 분이 사고로 너무나 안타깝게도 돌아가시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그분도 전속성이라는 것 때문에 또 되지 않는다는 것.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 모인 배달 노동자들. 배달 일을 하다 숨져도 산업재해 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현실을 해결해달라는 목소리입니다. 지난달 30일 전기자전거로 배달을 가던 40대 여성 노동자 A씨는 화물차와 충돌해 숨졌는데 산재보험과 운송보험 모두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한 사업장에서 한 달에 115만 원 이상 돈을 벌거나 93시간 이상 일해야 산재 기준이 충족됩니다. 이른바 전속성 기준입니다. 형편 때문에 플랫폼 업체 2곳에서 일해야 했던 A씨는 각각 50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받아 이 전속성 기준을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전기자전거로 배송 일을 한 것도 문제였습니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는 영업용 유상운송보험을 통해 배달을 하다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 전기자전거는 이 보험에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쉽게 탈 수 있고 비용도 적게 들어 요즘 전기자전거를 이용하는 배달 노동자들이 늘고 있는데 일하는 현장을 따라가 봤습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가 아닌 겸용 도로는 보행자들과 함께 이용해야 하고 상품 판매대, 공유 킥보드 등 곳곳에 장애물도 눈에 띕니다. 자전거 도로에 사람들이 워낙 지나다니다 보니까 차도로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전거 도로가 많이 없어요, 사실. 자전거 도로가 따로 없으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의 가장 우측 차로를 이용해야 하는데 갓길에 서 있는 차를 피해야 하거나 주로 우측 차로를 이용하는 화물트럭 등 대형차와 함께 서 있는 경우에는 전기자전거가 운전자 시야에 가려질 위험도 큽니다. 사고로 사망한 A씨 역시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에서 우측 차로에서 주행을 하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자동차와 혼재돼서 도로를 다니다 보면 당연히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사고가 났을 때 그 중상 이상의 그 사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통안전 정책이 좀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전기자전거 배달 노동자가 사고가 났을 때 일부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는 시간제 보험. 그나마 대형업체인 배달의 민족이 먼저 시행하고 있고 무보험 정책을 편다는 비판을 받아온 쿠팡이츠도 도입을 결정했지만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 한번 사고 나니까 보험의 중요성을 굉장히 알았거든요. 우리가 덜 가져가도 좋으니 보험료를 좀 떼가서 보험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인 전속성 기준 등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은 지난해 10월 국회에 발의됐지만 상임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새로운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배달 노동자가 늘고 있는 만큼 교통안전과 보험제도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서은수입니다. 우리 국민이 하루에 밥 3끼를 해먹는 쌀값은 1인당 얼마나 될까요? 한 400원에서 410원 정도입니다. 한 달 30일 12,000원. 하루에 커피 2-3잔이면 한 달치 우리가 먹는 쌀값입니다. 쌀값이 하루 커피값만큼 그렇게 쌌던가 싶으신가요? 한번 표를 보시죠. 이게 4월 6일자 쌀값입니다. 도매, 소매. 그 옆이 한 달 전이고요. 저쪽이 1년 전입니다. 쌀값이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지 보이시죠?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아무리 전쟁을 세게 해도 다른 건 다 올라도 쌀값은 계속 떨어집니다. 쌀값이 떨어지는데 즉석용 가공 밥 가격은 왜 오르지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쌀은 관세를 낮게 매겨가지고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되는 게 41만 톤입니다. 그중에 90%는 가공용, 그리고 우리가 슈퍼에서 가만히 또는 포대로 살 수 있는 밥쌀용이 한 10%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국산보다 한 30%는 쌉니다. 자, 또 즉석밥이라고 하는 것은 즉석밥을 짓느라고 에너지가 들어가고 살균 처리 할인하고 또 약품과 에너지가 또 들어가고 용기, 포장지 가격 이런 것들이 계속 오르니까 오르는 거지 쌀값 올라서 오르는 건 또 아닙니다. 자, 그다음도 한번 보시죠. 지금 쌀들은 그래서 쌓여 있습니다. 농협에 쌓여 있고 민간 처리장에 쌓여 있고 얼마나 쌓여 있는가. 2021년하고 비교하면 한 50만 톤 정도는 더 지금 남아도는 상황입니다. 쌀 농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벼를 그냥 집에다 농협 창고에다가 맡겨서 보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5개 농민단체가 벌써 지난 2월이죠. 2월 중순경 농식품부 앞에다가 쌀을 쌓아놓고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쌀에서 이제 싹이 날 때가 됐는데 아직도 치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집에서 방치돼서 싹이 나나 농협 창고에서 싹이 나나 뭐 싹 나는 걸 지켜봐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쌀입니다. 가슴 아픈 얘기죠. 자, 양곡관리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2020년에 개정된 건데
생산량의 3%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갑자기 값이 떨어지면은 시장 격리를 해야 된다. 시장에서 따로 떼서 정부가 사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27만 톤이나 과잉 생산됐는데 정부는 내내 못 본 척하다가 10월에 벌써 대책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12월 돼서야 대통령 선거 때문에 눈치가 보이니까 20만 톤 정도만 격리한다고 해서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쌀값이 떨어지는 걸 막지 못했습니다. 농민들은 정부와 법을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결단하지 못했고 지금도 제대로 결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쌀 재고 현재 전년 대비 50만 톤 많아서 가격은 계속 떨어집니다. 계속 떨어지다 보면 농가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생산 기반이 허물어지기 전에 대책을 내놔야 됩니다. 전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 규모와 피해 감소세가 계속되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거리 두기 조치와 별개로 코로나19를 풍토병으로 관리하는 엔데믹 선언은 당분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전파력은 크지만 치명률이 낮은 오미크론 변이 유행 이후 정부는 일상 회복 준비를 본격화해왔습니다. 동네 병원 등 일반 의료 체계에서 확진자 진료를 확대하는 한편 사적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을 잇따라 완화해온 겁니다. 특히 오는 17일까지 2주 동안 적용하는 이번 거리두기 이후에는 전면 해제를 시사했습니다. 유행 규모와 피해 감소세가 이어지고 의료 역량이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대부분의 방역 조치를 풀기로 한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실내 마스크 정도를 제외하고 영업시간, 사적 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방역 규제를 해제하고 일상에 가까운 체계로 거리두기 해제 조건인 전반적인 감소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규 환자는 이틀째 20만 명대로 일주일 평균으로 보면 25만 명대에 그쳤습니다. 2주 전 40만 5천 명, 지난주 30만 6천 명과 비교해 계속 줄고 있는 겁니다. 위중증 환자는 지난달 31일, 사망자도 25일 정점 이후 감소 추세입니다. 다만 코로나19를 풍토병으로 관리하는 엔데믹 선언을 하기에는 이르다는 평가입니다. 풍토병처럼 특별한 방역 체계 없이 관리하기에는 새로운 변이 발생 등 아직 위험 요인이 있는 만큼 거리두기 해제와 엔데믹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의료 대응 체계나 혹은 감염 관리 체계들을 바꾸기에는 위험도가 높다고 보입니다. 특정 시점을 기점으로 엔데믹 선언을 할 수 있는지는 현재로서는 좀 미지수이고 이 부분들은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정부는 현재 1급 감염병인 코로나19 등급 조정 문제를 포함한 일상 회복 방안이 구체화하면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코로나19 감소세가 뚜렷해지면서 정부는 고위험군에 집중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직접 찾아가서 진료를 시행하고 재택치료자도 대면 진료 뒤에 약국에서 직접 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집단 감염이 줄고는 있지만 고령의 기저질환자가 많은 요양시설은 여전히 코로나19에 취약한 곳입니다. 지난달 코로나19 사망자 3명 중 1명이 요양병원이나 시설에서 숨졌을 정도입니다. 중증으로 진행해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등으로 이송된 뒤 사망한 경우까지 더하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요양시설에서 코로나19 치료에 적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외부 의료진을 신속히 투입해 진료하기로 했습니다.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 이상으로 구성된 요양시설 의료 기동 전담반이 확진자가 나온 요양시설에 방문하도록 한 겁니다. 45개 의료기관에 73개 팀이 지정됐고 우선 이달 말까지 운영됩니다. 또 효율성이 있는지 또한 그 요양병원의 확진자 숫자, 사망자 어떤 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서 추가로 연장할 것인지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하겠다는 것. 코로나19 환자 대부분이 재택치료를 받는 만큼 재택치료자의 대면 진료와 약 처방도 확대합니다. 지금까지는 확진자가 약국을 직접 찾을 수 없어 처방약을 가족이 대리 수령해야 했지만 이제 대면 진료 뒤 받은 처방전을 약국에 제출하고 직접 약을 받으면 됩니다. 이때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하고 복약 지도는 약사와 환자 사이 1m 간격을 두고 이뤄집니다.
코로나 환자를 대면 진료하는 외래진료센터는 의원급까지 확대돼 현재 4,800곳이 운영되고 있는데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어제 오후 경북 봉화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17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화목 보일러에 재를 버리다가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한순간의 실수로 축구장 160개 면적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능선을 따라 이어진 시뻘건 불길이 무섭게 타오릅니다. 산불 진화대원들은 낙엽을 걷어내며 불이 번지는 걸 막아냅니다. 동이 트자마자 다시 투입된 진화 헬기들이 큰 불을 모두 잡아내면서 경북 봉화군 일대를 집어삼켰던 산불은 17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불에 타버린 산림은 120헥타르, 축구장 160개 면적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황급히 대피했던 주민들은 불이 모두 꺼졌다는 소식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동네 불이 붙었으니까는 막 저거 하라고 막 이래 방송해가지고 나오니까는 그만 뭐 동네가 자우롭게 연기가고만. 이번 산불로 주택 한 채와 창고 한 동이 완전히 불에 타버렸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초속 10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면서 불이 빠르게 번지자 산림당국은 산불 3단계를 발령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했습니다.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이 인재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화목 보일러에 남은 재를 아마 밭에다 버리면서 그 버려진 재가 불씨가 완전히 제거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불이 발생한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불을 끄는 과정에서 멸종 위기종이자 천연 기념물인 어린 수리부엉이 한 마리가 구조됐고 구만서원 등 문화재들도 안전하게 보호됐습니다. 산림당국은 불씨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에 대비해 잔불을 정리하고 뒷불 감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오늘로 41일째입니다. 우크라이나 부차 지역에서는 민간인 시신이 수백 구 발견되고 또 전쟁 범죄를 규탄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비극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박노벽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초빙 교수를 모시고 자세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러시아 대사 지나시고 우크라이나 대사도 지내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전쟁을 바라보시는 심경은 어떠십니까? 네, 좀 참담합니다. 예. 그 양국 국민이 사실 그 서로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옛날 전설도 있지만은 예. 그 동안에 이 양국 간의 뭐 교류라든가 이게 굉장히 밀접했는데 이런 안보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그 전쟁 상태까지 들어가는 거 보면은 양국 간의 이런 비극적 상황이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고요. 예. 또 이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국제 정세, 국제 질서에도 큰 영향이 올 것 같아서 저로서는 상당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군은 아마 키이우를 빨리 점령하기 위해서 상당히 공세를 강화했던 것 같은데 그 부근에 있는 이제 부차라고 하는 지역에서 민간인 시신이 계속 발견되고 있어서 거기서 도대체 어느 정도의 학살이나 전쟁 범죄가 있었던 거냐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이 어느 정도고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뭐 언론에 잘 나와 있던 게 부차 상황에서 보시듯이 뭐 한 300여 명이 그렇게 민간인 학살된 것들이 이제 보도되는데 뭐 한마디로 이제 빙산의 일각이죠. 지금 마리우폴이 포위가 돼 있다든가 지금 그 우크라이나 동부에서도 지금 더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런 이제 민간인 피해는 굉장히 늘어날 것 같고요. 유엔 기구를 통해서 이제 보고된 바에 의하면 한 400~500명이 지금 뭐 사망했다 민간인이.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측 그 보도에 의하면 마리우폴이 이제 더 봐야 하는데 한 5,000명 이상이 뭐 살상될 것 같다, 된 것 같다 이렇게 되고 있어서 좀 더 그 이런 피해가 커질 것 같습니다. 예. 이것에 대해서 러시아 대통령을 예를 들면 미국 대통령이 전범으로 규정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를 뭐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하겠다든가
뭐 이런 논의들이 계속 진행되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 이제 실효성은 좀 낮고요. 어떤 정치적인 압박을 이제 가하는 측면하고 상황이 이제 바뀌면 뭐 처벌 가능성도 좀 남겨두자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전쟁 범죄에 따르는 이제 개인 소추, 개인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도가 국제 형사재판소라는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그 로마 협정을 통해서요. 근데 이제 왜 실효성이 그렇게 높지 않냐 하면은 일단은 이 국제 형사재판소 규정에 대한 당사국이 돼야 합니다. 근데 우크라이나는 이제 당사국이 되지 않았다가 2014년에 그 얄타 침공이 있은 다음에 병합이 있은 다음에 그걸 이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서 일단 가능은 하는데 러시아는 2016년에 이제 그걸 탈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제일 큰 거고 두 번째 방식은 그러면 이제 미가입 그 국이라도 그 유엔 안보리가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정을 하면 그 이런 전쟁 범죄의 개인에 대해서 호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이다 보니까 그건 가능하지 않고요. 결국은 뭐 요즘 뭐 특별 재판소를 또 만들자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전쟁이 끝나 봐야 그 결과에 두고서 이제 할 수 있어서 상당히 그 정치적인 압박 그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 같은 경우 추가 제재하겠다. 러시아가 네. 이렇게 잔혹한 네. 범죄를 저지른다면 네. 하면서 뭐 조사도 더 하겠다 네.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네. 지금 러시아에 가해지고 있는 뭐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네. 어떤 연합한 제재 말고 또 강력한 것들이 남아 있습니까? 뭐 조금 강력한 거라면 이제 에너지 부분이란데요. 석유 원유를 이제 전면적으로 봉쇄해야 하는 문제가 나올 텐데 그 문제는 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요. 현재 검토되고 있는 러시아산 석탄 수입 금지 정도, 그리고 이제 크레물린 관련되는 인사들의 가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푸틴이 따님이 두 분이 있거든요. 그 루드밀라하고 마리아라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든지 또 외교관들 추방을 한다든지 뭐 이런 약간 좀 상징적인 그런 조치들을 좀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석탄이나 석유, 가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규제가 가해진다면 서방 국가들 맞습니다. 간의 이해관계는 좀 다르겠군요. 많이 얻어 쓰거나 수입해 쓰는 맞습니다. 나라가 있고 아닌 나라도 네, 있고. 특히 이제 유럽 연합이 제일 고민이 큰데요. 가스 경우에는 이제 그런 노르드스트림이라는 관을 통해서 전체의 한 40%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당장 끊을 수가 없으니 한 5년에서 10년 단위로 해가지고 특히 최근에는 뭐 제한은 금년 내에 3분의 1을 좀 줄이자. 뭐 이렇게 해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적어도 이제 미국의 이제 셰일 가스나 미 측에서 이제 대체 에너지원을 이제 제공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제재가 결국은 부과되는 거는 어떤 이제 국내적인 이제 러시아 내의 정치적인 그런 불안을 좀 제공을 하고 또 장기적인 효과를 바라보는 정도. 뭐 이걸로 인해서 푸틴 대통령이 뭐 철수를 한다든가 이렇게까지는 이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러시아가 이제 그 동안의 전황들이 들어오는 걸 종합해 보면 키우 수도 있는 키우 쪽 북쪽으로 가다가 그쪽에서 슬그머니 발을 좀 빼고 동쪽으로 와서 이제 그렇습니다. 돈바스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진을 치면서 그냥 그쪽을 먹고 끝나는 걸로 가려고 그러나 이런 예상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일단은 이제 재정비하는 상황으로 돌아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처음 당초에는 뭐 한 수일 내에 키예프 함락을 목표로 해서 이제 진군을 해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서방의 지원을 받아온 우크라이나 군 쪽에서 너무 저항을 잘해서 이게 이제 원래 목표를 달성 못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돈바스 지역이 그 석탄이나 철강이 나는 아주 굉장히 또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굉장히 그 중요시하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돈바스 지역이 지금 반군에 의해서 3분의 1 정도만 장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나머지 3분의 2를 이 기회에 다 장악을 하고 나서 이제 나머지 이제 남부 쪽하고 마리우폴 이쪽하고 이제 연결을 할지 어떤 공세로 더 나갈지 이건 좀 더 지켜봐야 하는데 우크라이나 쪽도 이걸로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고 더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평화 협상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귀를 곤두세우면서 이제 기다리는데 소식을 네, 이런 네. 잘 안 됩니다. 네. 근데 돈바스 지역에 물론 비승인 국가이긴 합니다만은 네. 친러, 네. 그다음에 사실 러시아인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을 거고 네. 국가들이 세워져서 네. 자기들만의 러시아에 가까운 네. 나라를 원한다면 네. 차라리 죽어서 빨리 끝내는 방법으로 갈까요? 어떻게 될까요? 네, 이제 그게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일 수는 있는데요. 예. 러시아 국민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나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한 채의 땅을 어디다가 양보한다든지 그걸 내놓는다는 거는 굉장히 그 매국적인 그런 행위로 받아들여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간에 뭐 지난 3월 말에도 만났고 이런 평화협정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두 가지 지금 쟁점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나토에 가입 우크라이나가 하지 않는 대신에 중립으로 가지만 중립을 위한 안전 보장을 제3국이 해줘야겠다 하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럼 중립 안전 보장을 누가 해주느냐? 그랬을 때 대개 그 안보리 상임이사국 미국 뭐 이런 불란서, 영국 플러스 또 나토에 들어있는 국가들 한 6개를 얘기하고 있어요. 뭐 카나다, 이태리, 뭐 터키 등등. 근데 특히 이제 미국의 경우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러면 러시아가 만일 이런 사태를 또 다시 한번 발생시킬 경우에 나토의 그런 안전 보장을 주는 사실상에 주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좀 군사적으로 이렇게까지 그 커미트먼트를 줘야 하느냐 하는 이제 좀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그러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제 돈바스 지역 일부 떼주고 얄타는 이미 뭐 역사적인 거니까 이렇게 하자는 얘기인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제렌스키 대통령 쪽에서 내놓은 게 얄타의 경우는 15년 정도 협의하는 기간을 갖자 뭐 이런 식으로만 내놨고 돈바스 지역은 아예 뭐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서 푸틴 대통령이 이제 그 얘기한 게 드리는 바에 이태리 총리한테 얘기가 아직 그 휴전을 평화 협상을 할 그런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은 좀 아직 그 이런 평화적인 협상을 잘 성숙돼서 이루어지기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 도네츠크나 루안스크나 그쪽 돈바스 지역에 있는 어떤 러시아에 가까운 비승인 국가들을 확실하게 영토를 장악하고 그 앞에서 확실하게 국경선을 딱 긋고 러시아가 그만하겠다라고 종전선을 일방적으로 할 수 있나요? 뭐 푸틴 대통령이 그렇게 자신의 목표를 정했다고 이제 하면 할 수는 있겠는데 지금같이 이런 큰 판을 벌여놨기 때문에 아마도 그보다 더한 거를 지금 생각하지 않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영토 문제 플러스 우크라이나로부터의 이제 나토 가입 시오는 안보 위협을 없애겠다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부 좀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이나 전문가들은 아예 이 기회에 우크라이나 측의 어떤 군사적인 위협을 절멸시키겠다. 그냥 군사적인 목표를 하든지 어떤 또 회랑을 만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추가적인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노백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북한이 선전 매체들을 총동원해 서욱 국방부 장관의 선제 타격 발언을 비판하며 유사시 핵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김여정 부부장 담화를 두둔하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미 국무부는 김 부부장 담화에 등장하는 핵 위협은 가상 상황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두 번째 담화 발표 하루 뒤 북한은 5개 선전 매체를 동원해 서욱 국방장관을 비난하는 기사 10여 개를 쏟아냈습니다. 서욱 장관을 하룻강아지, 미국의 총알바지라고 조롱하는가 하면 미국의 승인 없이는 총 한 방 제대로 쏘지 못하는 허수아비 군대라고 비난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에서 핵 보유국을 자청하고 유사시 핵무기 사용을 경고한 대목도 확대 재생산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사불란하게 김여정의 담화, 노동신문의 게재, 그다음에 대외선전 매체로 파상적으로 담론들이 나가는 것은 상당히 계획적으로 올해 내내 대남 공세를 강화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여집니다. 미국 정부는 김 부부장 담화에 대한 YTN의 논평 요청에 가상 상황에 대한 논평은 사양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를 거듭 규탄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은 있지만 핵무기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여정의 발언을 미국이 보면서 새로운 정부가 북한의 어떤 도발할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새 정부를 좀 더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사실상 마지막 기자간담회를 열고 차기 정부를 향해 대결 대신 평화 정책으로 대화의 모멘텀을 열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하며 레드라인을 넘어선 상황에서 추가 도발까지 예상되는 녹록치 않은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이 미국 본토에까지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미군의 합참 의장이 밝혔습니다. 미군 사이버 사령관은 북한의 사이버 능력이 향상되고 있다면서 부처 간 협력을 통한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이 미국 본토에까지 위협이 되고 있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국방예산 청문회를 앞두고 하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무기 시험과 개발은 미국 본토는 물론 인도 태평양의 동맹과 파트너들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밀리 의장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면서 미국 본토에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서면 자료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안보에 가장 큰 도전을 제기하지만 다른 위험에도 방심하면 안 된다며 북한과 이란 등을 거론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는 북한, 핵 야망을 지닌 이란 등의 지속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폴 라카손의 미군 사이버 사령관 겸 국가안보국 국장은 북한의 사이버 능력이 향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을 사이버 부문에서 미국의 전략적 도전을 제기하는 국가로 적시했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선 해킹과 암호화폐 절취 등 범죄 조직을 통한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돈을 주고 사이버 행위자를 고용해 이용한다며 사이버 사령부는 북한의 활동을 막기 위해 국무부, 재무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